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소아응급학과 이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독감, 장염 동시에 유행해서 환자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에는 대기 줄이 길어서 오픈런 알바까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원래 환절기 되고 겨울철 되면 소아 환자들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곤 하는데요. 독감도 돌고 장염도 돌고 그 외 호흡기 바이러스들 코로나도 아직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숫자 자체도 많아졌지만 그런 환자들은 수액이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중증도도 높아지고 대기 시간이나 체류 시간도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많이 과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근무하는 곳에는 소아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나마 나은 환경이라고도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어서 소아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거나 단축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먼저 병원 의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진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는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뉩니다. 전문의는 알고 계시는 세부 분과를 보는 교수진들이 있고요. 전문의는 이미 땄으나 그 세부 분과를 아직 배우고 있는 전임의, 펠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두 군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입원 전담이라던가 예. 응급실 전담으로 촉탁 전문의들이 다시 고용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직군이 있고 그 외에는 전공의 우리가 레지던트라고 부르는데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실, 중환자실, 보통은 응급실까지 원래는 커버를 하면서 네. 일도 하고 수련도 받고 그래서 미래의 전문의로 양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강장 피곤에 쩔어 있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공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대상입니다. 소아청소년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네. 정도 수준입니까? 내년 2023년 전공이 지원 마감이 됐는데 결론이 이제 16%가 지원을 한 것으로 200명 전후를 뽑는데 네.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6%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100%가 되면 정원을 다 채웠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 16%밖에 안 채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저 33명 마저도 이른바 빅5 병원에 몰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1년차 전공의가 없는 병원도 많다는 얘기일까요? 거의 대부분이고 1년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0% 이상의 병원에서 4개년 차를 합쳐서 한 명도 없는 병원들도 심지어 많고 빅5에서도 심지어 지금은 이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예.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조차 발생을 한 상황인데 빅5를 제외하면 33명 중에 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국에서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전국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9명 중에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2명이 남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세요. 33명 중에 2명만 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제외한 곳에서 곳에 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네, 저희 병원은 소아응급실이 소아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이 돼서 소아과 전문의 혹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결원에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차 의료가 진행이 응급실에서 되더라도 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입원을 시켜야 하거나 중증 질환이 돼서 중환자실로 가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전공의들도 당연히 응급실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네. 병동에서도 너무나 결원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 응급실까지 수련을 받거나 그쪽의 환자를 커버해 볼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공의 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형적이기는 한데 심지어 2016년도에 전공의 특별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전공의들을 적어도 주 80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는 마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상을 일을 시키면 저희 때는 훨씬 더 많이도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당연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환자들에게 간다는 예.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잡무를 하다 예. 보면 정상적으로 소아과의 전문적인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해결을 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어느 대형 병원에 어느 과에 전공의가 없어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전공의가 없다. 그럼 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병동이나 응급실이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입원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직을 누군가는 서야 합니다. 그럼 그걸 교수진들이 서게 되죠. 그런데 교수진들은 지금 이미 50대, 60대 교수님들이 예. 대부분이시고 교수님들은 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물론 소아과의 경우에는 수술은 없지만 시술을 하시는 분들, 내시경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외래가 있고 학생 교육도 하셔야 되시고 뭐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직을 섰다고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야간에 당직을 완전히 꼬박 샜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당직 교수님들이 최근 이미 한 2년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들에서. 그런데 2년 이상을 지금 이미 이제 나이도 충분히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 보니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런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원실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충격적인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자원이 없어지거나 질이 아주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예전에 저희가 수련받을 때는 모든 연차가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각 연차에 맞는 수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원이 생기니까 급한 곳부터 맡게 되고 전공의가 4년차까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입원 전담으로 이제 막아두거나 물론 그분들이 뭐 일 자체는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지만 야간에 갑자기 발생한 환자라던가 갑자기 여러 환자가 동시에 올 때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수련이 다 완료가 되어야 적어도 최소한 자질을 갖춘 소아과 전문의로서 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수련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못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소아과 의사들의 질이 현재처럼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또 인력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어떤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이 지금 전국의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열어는 놓고 있으나 그 모든 분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드물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소아에 대한 수술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응급실은 열려 있지만 어차피 전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 전원을 받고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예전에는 저희 병원 인근의 환자들이 주로 이송이 되거나 저도 가까운 병원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도를 넘어가고 거의 전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한 환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환자들이 병원을 가기도 전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의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 병원을 아예 찾지조차 못해서 119 차량 안에서 길에서 대기를 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소아과들은 사실상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다 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그 환자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진료가 늦어지고 맞습니다.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제가 빅5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모든 인원이 채워진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들은 모든 세부분과가 가능은 한데 문제는 365일 거의 모든 병상이 만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와서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실제로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특히 또 요즘 소아암 환자가 연간 1,500명 이상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하려면 스케줄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에 맞게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더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소아과는 그래도 원하는 의사들이 꽤 많은 과였어요. 과의 특성상. 네. 그런데 2017년, 18년 이때부터 현저히 소아과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네. 그것이 확실히 나온 것은 2019년부터 이제 미달이 되기 예.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연간 20에서 30% 정도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가 2년 전에 이미 소아과 지원율이 50%의 벽을 뚫었을 때 예. 이미 그때 논의가 사실은 되었어야 합니다. 아, 네, 뭐 이게 출생률이 줄어들고 또 수가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내목동병원의 그 신생아 사망 사건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참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과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 면허를 따고 1년 동안 각 과를 돌면서 여러 분과를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네. 그 이후에 나에게 이 과가 맞겠다 혹은 이 과는 못하겠다 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과를 선택을 하려면 뭔가 유형, 무형의 그런 장점들이 있던가 예. 미래에 대한 것이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지원을 할 텐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그 시기에만 600곳 이상이 폐업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내가 개원을 해서 진행하기에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1차 병원이 무너지면 당연히 중소병원들도 월급 의사를 많이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봉직을 하는 선택도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는 소아진료의 특성상 특히 신생아 분과는 너무 잠재된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저희도 어떤 결과에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특징이 어른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예. 즉시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실제로 저희 사이에서는 존재했던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원자가 줄어든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대책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네. 뭐 진작에 했었어야 했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소아과가 일단 미래도 미래지만 당장 내년 3월이 되면 4년 차들이 모두 나갑니다. 그 인원이 180명 정도 돼요. 네. 1년 차가 30명 정도가 들어왔죠. 예. 150명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4년 차는 거의 전문의에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1년 차는 아직 전혀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격차는 너무나 클 거라서 내년 3월부터 당장 더 큰 문제가 닥칠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들을 뽑을 수 있게 그런데 전문의들은 수련의들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급여도 높고 80시간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그 위험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결국 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무서워서 못 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료계 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수가를 올리는 네.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과가 보험진료과들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소아과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도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분과가 또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파일을 나눠 먹는다는 뭐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일부의 세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아과가 많이 어렵죠. 그러면 그 보험 자체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뭐 육성의료 기본법이라던가 네.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자원을 투입을 하고 프랑스도 이번에 소아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 네. 4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뭐 거의 5천억 이상 대량의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되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만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장비 사고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끝나고 어차피 인력이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장기적으로 저출산 국가 유지의 관점에서 큰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진작에 논의가 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소아응급학과 이주영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